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관 한 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께서 1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들은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들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총을 꺼내 들고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에게서 떨어지세요. 그는 아주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기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댓글로 어디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서 능숙한 손길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반 위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철수가 좋아하던 슬픈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가스레인지까지 튑니다. 어머나, 저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저녁은 저 혼자 먹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퇴근하고 막 돌아왔는데 오후에 쏟아진 소나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약 20분 전, 민준이는 타일 바닥에 신발 자국으로 진흙길을 만들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말 없이 부엌을 지나가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너무 피곤해요. 마치 온종일 뛰어다닌 사람처럼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회의가 있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럴 겁니다. 그 비옷 꼭 갈아입어라. 흠뻑 젖었잖니. 저는 꾸짖는 듯 하면서도 다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위층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보통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곤 했습니다. 저는 한때 제 팔에 안겨있던 그 키 크고 마른 몸이 이제는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생각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막 식탁에 접시를 놓고 앉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빗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날카롭고 차갑게 울려 퍼져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옷은 흠뻑 젖어 현관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한 표정의 키 큰 경찰관이 자신을 김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대단히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님 이민준 씨가 1시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걔는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김경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동료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걔랑 얘기했어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는 방금 여기 부엌에 있었고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경희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낸 뒤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드님 방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지러운 머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분명 깊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들인 뒤 떨리는 발걸음으로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작고 방도 몇 개 없어서 금방 민준이의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아들,
대답이 없었습니다. 들어갈게요. 문을 열자 침대 옆 램프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이불 아래의 덩어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안도하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자고 있어요. 하지만 김경희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들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그에게서 떨어지세요. 저건, 자, 뒤로 물러서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경희는 다가가서 이불을 힘껏 회꺼뒀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움푹 파인 베개와 옆에는 사람 모양처럼 보이도록 놓인 재킷과 수건 몇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이민준 씨를 보신 게 맞습니까? 저는 문틀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그 애랑 얘기했어요. 자러 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요. 머리가 윙윙거리고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 그게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부엌에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누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그 피곤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을까요? 김경희는 무전기에 무언가 속삭인 뒤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조작 가능성 있음. 기록해. 그는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거실로 가시죠. 좀 더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침대 옆 램프는 여전히 켜져 차가운 침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기 없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완전히 식어버린 차를 든 찻잔을 끌어안았습니다. 조금 전에 옮기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고 출구 없는 악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밖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지붕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심장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또 하나. 이미 작은 집은 구석구석의 조용한 그림자들로 저를 삼킬 듯 했습니다. 계단 쪽을 바라보니 민준이 방램프 불빛이 아직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더는 그곳에 없다는 흐릿한 증거였습니다. 김경희가 민준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사용하던 나무 의자에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이민준 씨와 대화한 시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을 현실에 붙잡으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밤9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근하고 막 돌아왔어요. 피곤해서 자러 간다고 했죠. 비에 흠뻑 젖어서 비옷 갈아입으라고 말해줬고요.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적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밤9시 1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안에서 이민준 씨 이름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차요? 민준이는 회사 차를 이용해요. 운전 안 합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들 회사에는 직원용 밴이 있었고 민준이는 운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도시 교통체증이 스트레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김경희는 수첩을 한 장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대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설 뻔했습니다. 분노와 혼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민준이는 오후 내내 회의에 있었어요. 집에 거의 9시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7시에 차를 빌려요? 저는 김경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실수라고 확인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잠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DNA 검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하겠어요? 저는 제 아들을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해요. 제 안에서 희망의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만약 그게 민준이가 아니라면 제 아들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라면 누가 죽은 걸까요? 그리고 왜 민준이의 신분증이 그 차에 있었을까요? 김경희가 법의관과 무전으로 연락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없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5번을 더 걸었고 전화할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몇 글자를 오타내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한테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어. 보는 대로 전화 줘. 김경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쉬고 계십시오, 여사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타는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겠어요. 저는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전에는 잠들 수 없어요. 그는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가자고 신호를 보내고 저를 차가운 거실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집었습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주워들고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방금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에 있던 시신은 여사님과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망자는 아드님이 아닙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소파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 죽지 않았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김경희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힘을 주려는 듯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실종 사건으로 공식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단서를 검토할 겁니다. 휴대폰, 은행 계좌, 접촉했던 사람들까지요.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게는 그 애가 전부예요. 민준이가 제 전부라고요.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경희는 무거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박 여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평소와 다른 점이 기억나면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명함을 너무 세게 쥐어 구겨버렸습니다. 계단 쪽 여전히 불이 켜진 민준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끔찍한 예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준이는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차가운 바닥을 비출 때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 아침 마시던 것처럼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민준이가 어렸을 때 식탁에 앉아 단팥빵을 베어 물며 학교 이야기를 하던 지난 아침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씁쓸한 커피 향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부재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경희가 언급했던 어젯밤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지역 뉴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불안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숨겨지고 있는 걸까요? 7시 45분 정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듯 더 낮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방금 사건을 공식 실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민준 씨의 최근 관계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집으로 오세요. 여기 있을게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와 그의 동료는 8시 30분에 서류철과 노트북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추려 했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을 대접했습니다. 김경희는 수첩을 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최근 이민준 씨에게서 이상한 행동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려 했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는 말수가 줄었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냥 회사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서연이가 좀 이상했어요. 김경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박 여사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싸웠어요. 서연이는 민준이가 사무실 비서랑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죠. 박지민이라는 사람이요. 저는 믿지 않아요. 민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는 가끔 밤에 전화 민준이에게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집을 나가곤 했어요. 김경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가 말없이 집을 나간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잔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몇 주 전 민준이와 서연이네 집에 음식을 좀 가져다 주러 갔던 밤이 기억났습니다. 침실에서 서연이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 여자가 온종일 당신한테부터 다니잖아. 그런데 당신은 순진한 척하고 민준이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상상 좀 그만해, 서연아. 지민 씨랑 나는 그냥 동료일 뿐이야.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 밖에 서 있었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경희는 수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민 씨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회사인 KT테크에서 일해요. 민준이는 거기서 프로젝트 부장이고 지민 씨는 그의 비서예요. 몇 번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김경희는 즉시 전화를 꺼내 KT테크의 인사과와 통화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신청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시메프케라레루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회사에 가지 않았다니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김경희는 계속했습니다. 서연 씨와 민준 씨의 최근 사진이 있습니까? 수색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책장으로 걸어가 가족 앨범을 보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3주 전에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 셋이 집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운데서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서연이의 미소는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김경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그가 슬픔이 깃든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맛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요, 속은 온통 불신이었어요. 저는 서연이의 분노 폭발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온 세상을 짊어진 듯 지친 눈으로 집에 돌아오던 날들, 김경희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일어섰습니다.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지민 씨와 다른 관련자들과 이야기할 겁니다. 여사님은 쉬고 계세요. 소식이 있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문지방에 서서 순찰차가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것이 숨겨지고 있다는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후가 막 시작될 무렵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손에 든 차가운 커피잔과 엉망이 된 머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려 깜짝 놀랐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지만 다급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희는 지금 KT테크에 있습니다. 와주시겠습니까? 직접 들으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가방을 챙겨 민준이의 회사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치 바퀴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진실에 혹은 더 끔찍한 비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KT테크의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앞에 멈췄을 때 가슴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민준이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거의 10년을 지쳐가며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젊은 접수원이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오늘 이 부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처럼 태평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경희가 기다리는 3층 회의실로 가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청소용 약품 냄새와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반투명 유리를 통해 김경희가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지민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움츠려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김경희가 들어오라고 손짓했을 때 저는 안에서 느끼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문을 밀었습니다. 지민 씨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처럼 재빨리 시선을 내렸습니다. 김경희는 일어나서 제게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시다면 박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깍지를 꼈습니다. 지민 씨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제 존재가 부장님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봤지만 제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지민 씨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민준이를 존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상사로서가 아니라 그의 헌신과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을 걸고 그와 함께 늦게까지 일할 핑계를 찾았어요. 몇 번은 일부러 사람들이 이 부장님과 저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아내만을 사랑하고 더 이상의 오해는 원치 않는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하셨죠. 지민 씨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가슴에 큰 무게를 느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준이 항상 그렇게 올바랐던 아들, 그는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지민 씨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경희는 그녀를 향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가 당신이 이런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민 씨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서연 씨가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을 때 복도에서 부장님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묻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는 저를 때릴 것처럼 쳐다봤어요. 무척 화를 내며 가버렸죠. 서연이가 찌푸린 얼굴로 우리 집에 와서 민준이에 대한 의심을 털어놓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엄마, 그는 변했어요. 한 번은 쓴소리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고 항상 그 비서랑 같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고 민준이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지민 씨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서연이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한 젊은 여자의 무모한 행동으로 과장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김경희는 신중하게 메모를 하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민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른 층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오후 이후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민 씨에게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제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지민 씨가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녀가 민준이 실종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희는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 옆 작은 카페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와 토스트 냄새가 분위기를 조금 덜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김경희는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민 씨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 씨는 결코 불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가 그랬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저는 씁쓸한 맛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거 없는 질투는 영혼의 독이죠. 저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싸움, 그녀가 집을 나갔던 밤들,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는 듯 지친 눈으로 돌아오던 민준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김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여사님.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카페를 나와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회사 앞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 씨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연이와 그녀의 신뢰를 갉아먹은 의심들이었습니다. 만약 서연이가 민준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다면
복수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막 낡은 집 벽을 노랗게 물들일 때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앉아 민준이가 앉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과 며칠 전에 여기 있었다는 작지만 고통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민준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처럼 컵을 만졌지만 차가운 도자기의 감촉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울려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듯 무겁고 분명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민준 씨와 관련된 재산, 보험증권 및 기타 재정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뵐 수 있을까요? 조금 놀랐지만 즉시 서연이의 오래된 말이 비수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적어도 보험금 10억 원은 남겨주겠지. 그 순간에는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쳤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민준이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옷장 안의 작은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리며 금고를 열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2년 전에 서명된 민준이의 생명보험증권을 찾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고 수혜자 이름인 최서연을 보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김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님, 민준이의 보험증권을 찾았어요. 수혜자는 서연이에요. 이걸 보셔야 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경희와 금융 전문가인 이수진이라는 여성 동료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수진 전문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롭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보장 금액 10억 원, 사고사시 지급, 계약서는 매우 명확합니다. 김경희는 저를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첫 번째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말은 머리에 망치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보험사에 가서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서연이가 이미 얼굴을 비쳤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뭘 했는지 알아야겠어요.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진 전문가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 귀로 모든 것을 듣고 싶어요.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었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업지구에 있는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접수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5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남성이 번화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컴퓨터에서 파일을 확인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최서연 씨가 월요일에 이 사무실에 와서 이민준 씨의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민준이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 왔나요? 이 부장은 미간을 찌푸리고 무언가를 더 입력한 뒤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서연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를 위로하거나 안내하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경희는
제게 민준이 사진을 달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부장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서연 씨를 동반한 남자는 이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니라면 누구였을까요? 김경희는 증거로 보안 카메라 사진을 인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무언가 낯이 익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갑자기 번개처럼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알아요. 이름은 강태욱이에요. 제 아들의 사업상 가장 큰 경쟁자죠. 김경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준이는 건설 분야의 치열한 경쟁자인 강태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KT테크를 인수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가 매우 긴장한 채로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강태욱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게 놀아요.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일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서연이와 함께 있는 그 사진을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경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기 공모 사건일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 즉시 강태욱을 조사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는 이수진 전문가를 향해 서연이와 강태욱의 은행 계좌와 거래 내역을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님, 큰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나오면서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정오의 햇살은 밝았지만 제 안에 냉기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김경희에게 의심에 가득 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민준이가 이 일의 배후에 있다면 저와 이야기하고 동시에 차가 폭발하게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가 계획했다면 왜 서연이와 함께 여기에 오지 않았을까요? 김경희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힌 서연이와 강태욱의 이미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때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서연이가 민준이를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욱은 보험금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사업 실패에 대한 복수를 원했을까요? 민준이는 서연이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태욱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뜰 무렵 전화가 울렸고 저는 즉시 받았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님, 강태욱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보셔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서둘러 얇은 스웨터를 입고 거리로 나가 경찰서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가방을 꽉 쥐었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김경희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책상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강태욱, 강성솔루션의 대표이사, 민준 씨의 KT테크와 직접적인 경쟁사입니다. 지난 2년간 3개의 큰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했고 강태욱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한 방법을 쓰려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검토했고 강태욱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서연이와 영상통화하는 걸 봤던 바로 그 남자예요.
저는 그날 오후를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서연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집에 왔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무자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곁눈질로 남자 목소리와 강태욱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김경희는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을 보내 서연 씨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사고 후 새벽 4시경 신호가 인근 자치구인 양평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평이라니 서연이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민준이가 다쳤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 사라졌을까요? 김경희는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지역에 잠복팀을 보냈습니다. 이틀간의 감시 끝에 양평 외곽의 한 집에서 서연이가 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준비시키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강태욱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이웃들은 그들이 부부처럼 아주 다정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시장에 가고 거리에서 키스까지 한다고요. 피가 멎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와 강태욱이 부부처럼 살고 있다니 제 아들 민준이는 실종되었고 아마도 위험에 처해 있을 텐데요.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경희는 원격으로 찍은 사진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서연이와 강태욱. 사진 속 서연이의 미소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김경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이웃들의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길 건너편 집의 한 영상에는 차가 폭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서연이가 그 근처에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제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지난주에 제가 빨아주었던 파란색 재킷을 입은 서연이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걸으며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사방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재킷 제가 빨아준 거예요. 김경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는 서연이가 사고에 대해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김경희는 신중한 목소리로 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직 접근하지 마. 계속 감시해.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를 가두고 있다면요? 어딘가에 가둬두고 있다면요? 김경희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그 또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밤 팀이 양평의 그 집 주변에 배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에서는 두려움이 폭풍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들이 그를 납치했다면, 지나가는 매 순간이 제가 그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경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여사님, 매우 힘드시겠지만 강해지셔야 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게는 그 애가 전부예요, 경희님. 민준이가 제 전부라고요. 그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서를 나와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제 기분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침묵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있는 작은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십자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제 기도를 실어 날랐습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있는 걸 알아. 내가 널 찾을게. 그게 서연이든 누구든 내가 밝혀낼 거야. 저는 로사리오를 꽉 쥐고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서연이가 양평에서 강태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경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님, 이것들은 감시팀이 양평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얇은 잠옷을 입은 서연이가 집 발코니로 나와 강태욱에게 커피잔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이마에 키스했고 둘은 행복한 커플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 애는 우리 집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김경희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민준 씨를 납치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서연이나 강태욱이 자주 가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관련 있을 만한 특이한 장소는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한 달 전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강태욱 씨. 오늘 밤에 트럭 가지러 갈게. 외곽에 있는 버려진 오두막으로 물건들 옮겨야 하니까. 그 순간에는 농담이거나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말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도시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버려진 나무 오두막이에요. 낡은 소나무 숲 근처요. 서연이가 한 번 강태욱과 통화하면서 언급했어요. 김경희는 즉시 몸을 바로 세우고 메모를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저는 자세히 설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울을 건너는 낡은 나무다리 근처의 비포장도로예요. 오두막은 큰 소나무들 뒤에 숨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김경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감시팀에게 그 방향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오후에 김경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다급했습니다. 박 여사님, 방금 위조 번호판을 단 낡은 트럭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여사님께서 설명하신 오두막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오두막. 민준이가 거기에 있을까요? 저는 손에 든 로사리오를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떨며 물었습니다. 김경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민간인 복장을 한 특수 작전팀을 보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은 양평의 집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시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매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로사리오를 끌어안고 시계에 눈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살아있는 거지? 엄마가 곧 갈게, 아들아. 자정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경희였습니다. 박 여사님, 방금 서연이와 강태욱이 차를 타고 양평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두막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벌떡 일어섰습니다. 가고 싶어요.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김경희는 망설였습니다. 박 여사님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아들이 거기 있는지 알아야 해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게요. 하지만 가야만 해요. 마침내 김경희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경찰 로고가 없는 은색 밴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고 헤드라이트가 키 큰 소나무줄을 비췄습니다. 오두막에 가까워지자 김경희는 그와 그의 팀이 접근하는 동안 차 안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그의 끊기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불이 켜졌어. 안에 사람이 있다. 저는 있는 힘껏 로사리오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거기 있니? 팀이 틈새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손이 묶인 채 차가운 나무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강태욱이 음식 쟁반과 물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 보험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여기서 떠나 왕처럼 살 거야. 그때가 되면 넌 자유로워질 거야, 내 사랑. 강태욱은 웃으며 민준이를 발로 툭 찼습니다. 내 엄마는 지금쯤 눈물 콧물 다 쏟고 있겠지.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야. 저는 그 말들을 무전기로 들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제 안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살아있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인질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김경희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지금 진입해. 방탄조끼를 입은 4명의 경찰이 거의 동시에 앞문과 뒷문으로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굉음이 있었고 빠르고 통제된 혼란이었습니다. 무전기로 강태욱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져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혔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놔요. 저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저를 막았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여기 계세요. 곧 민준 씨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문에 눈을 고정한 채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괜찮으세요?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옥 속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경찰관의 경고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를 봐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김경희는 민준이가 일어서는 것을 돕고 있었고 그의 손에 묶인 밧줄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초췌하고 창백했으며 눈은 충혈되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힘껏 그를 껴안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울면서요. 민준아, 내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널 찾았어. 그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는 제 귀에 막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더 꽉 껴안았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민준이를 검사하고 손목과 발목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민준아.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널 지켜야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을 자책하는 듯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연이와 강태욱은 별도의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김경희는 증인으로 참관하도록 저를 초대했지만 저는 거울 뒤에서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최서연 씨, DNA 검사 결과 사고 현장의 시신은 이민준 씨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그녀의 변호사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부 자백할게요. 서연이의 자백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강태욱과 함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민준이를 죽일 계획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강태욱이 집에 들어와 그를 차로 옮겨 오두막으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는 사고 현장으로 가서 강태욱이 불법 시체 안치소에서 구해온 노숙자의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밤을 택했고 제가 사고 직전에 민준이와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계획이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김경희는 계속 압박했고 경찰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강태욱의 노트북에는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담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거하여 서연이의 가방에 숨겨둔 차량용 블랙박스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불을 지르기 전에 차에 시신을 넣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청구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민준이의 사망 확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으로 여겼던 서연이가 제 아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냉정하게 계획했습니다. 거울 뒤에 서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푸딩을 집에 가져오고 밝게 웃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영혼을 잃은 듯 생기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민준이를 배신하고 저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돈과 강태욱 같은 남자 때문에 김경희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박 여사님, 여사님의 명민함과 끈기 덕분에 저희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여사님께서 민준 씨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아마 그 오두막을 간과했을 겁니다. 저는 떨리지만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만큼 자기 자식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살아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누가 믿었겠어요? 김경희는 존경심이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강한 어머니십니다. 박 여사님, 민준 씨는 여사님을 둔 것이 행운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민준이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덜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를 지키려고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민준아. 너는 단지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하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
다시는 네가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의사는 민준이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의 상처는 아물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희망의 찬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났고 앞으로의 길이 힘들더라도 제가 항상 그의 곁에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민준이를 구출한 지 2주 후 저는 안도감과 무거움이 뒤섞인 채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이는 집에 있었지만 그의 몸과 영혼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한번 선물해준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김경위와 우리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약해서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참석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들을 마주해야 해요. 그는 눈에 아직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항상 그와 함께 있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석이 잘 보이는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최서영과 강태욱이 들어왔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회색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여러 번 눈을 깜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고인 최서연과 강태욱을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납치, 사법방해 혐의로 재판합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서연이가 나타난 보안 카메라 영상, 보험사에서 그녀와 강태욱이 찍힌 사진, 그리고 서연이가 민준이에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냉정하게 말하는 오두막에서 녹음된 음성. 모든 이미지, 모든 소리가 제 가슴에 칼처럼 밝혔지만 저는 민준이를 위해 꼿꼿이 강하게 버텼습니다. 법의학자가 증인석에 올라서고 현장의 시신이 차에 놓이기 전에 자연사한 노숙자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험사 대표도 증언하며 서연이가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이는 10억 원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한때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검사가 민준이를 증인으로 불렀을 때 제 손에 잡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나 창백하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한 졸음이 몰려왔어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웠던 기억이 나고 그 후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춥고 닫힌 방에서 손이 묶여 있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그냥 죽어버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앉아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아들아. 재판은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이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을 허락했습니다. 서연이는 충혈된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저를 속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성을 잃었어요. 너무나 큰 고통과 질투를 느껴서 무너져 내렸어요. 강태욱 씨가 나타나서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따랐어요. 그 끔찍한 일을 계획하는데 동의했지만 아무도 죽일 용기는 없었어요. 단지
민준이가 제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받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제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날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강태욱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차가운 시선으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 있는 파일, 서연이의 가방에 숨겨진 차량용 블랙박스, 준비된 보험 서류들. 그가 부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엄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최서연, 자백과 사망을 유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16년, 강태욱, 주모자로서의 냉정함과 범죄 은폐 시도로 가중 처벌하여 징역 25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괴물은 항상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신뢰와 이성이 없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가 끌려갈 때 그녀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가자, 아들아.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법원을 나오면서 김경희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 박 여사님,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과 민준 씨가 겪은 일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님. 경희님과 팀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희는 따뜻한 시선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희를 진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박 여사님,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목격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어릴 때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민준아.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미한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가 아주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요리하고 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단둘이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따금 저를 쳐다보며 제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먹었습니다. 엄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던 제가 틀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약속할게,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여기 있을게. 재판 한 달 후 민준이와 저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의 상처는 깊고 고통스럽게 남아 있었지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작은 집은 더 이상 그렇게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뒷마당 정원을 가꾸는 작은 삽소리.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음악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었지만 항상 그의 곁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옷을 빨고 필요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을 탓하는 듯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잖니.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을 열자 박지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이 모든 일에 제 탓도 있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 제 미숙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서연 씨가 오해하지 않았을 거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용서와 고통스러운 기억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때로는 잘못된 순간의 시선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조금 비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사직서예요.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KT테크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상황이 나아지려면 제가 떠나야 해요. 저는 봉투를 받고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젊었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행복을 가져다 줄 새로운 길을 찾길 바라요. 지민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길끝에서 사라졌을 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마주할 용기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민준이는 KT테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일이 그를 지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해야 해요. 제가 겪은 일보다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가 복귀하는 날, 저는 사무실 밖에서 민준이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손을 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새로운 결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강성솔루션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회사를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감독하는 내부 투명성 및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KT테크를 깨끗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엄마. 그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음모도 더러운 게임도 없게요. 어느 날 오후 김경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흰국화 한 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좋아한다고 말했던 꽃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작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경찰은 법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어머니의 직감으로 일하시죠. 두 가지 모두 필요하고 저는 진심으로 여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님. 하지만 저는 단지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어머니일 뿐이에요. 김경희는 존경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은 정말 특별한 어머니십니다. 민준 씨가 그 증거죠. 김경희가 떠난 후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폈습니다. 그의 꿈, 우리 가족, 민준이에 대해 쓴 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펜을 들고 저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운명적인 밤부터 진실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날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되찾은 날까지 저는 천천히 썼습니다. 모든 단어는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질투와 배신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하지만 정의와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끝마쳤을 때 저는 일기장을 닫고
남편의 사진 옆 작은 재단에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고 그것이 제 속삭임을 실어 날랐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아들이 이겨냈어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돌아섰고 문가에 서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하고 싶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제가 엄마를 돌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소리가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섞였습니다. 작은 집은 옛날처럼 다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헤쳐나왔고 이제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전부이고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 우리 모자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될 것임을 압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과 나누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음모보다도 강합니다. 질투, 탐욕, 배신은 사람들을 이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찾고 사랑을 믿으며 굳건히 서 있다면 결국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희망과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가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관련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듣고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집안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촛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용기가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마지막 화면에는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2편을 남겨두겠습니다. 분명 놀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